두 번째 키워드 온열 질환 응급 대처법이에요. 사실 열사병이 의심이 된다. 그래서 119에 전화를 했다. 119에서 오는 시간도 있잖아요. 네. 그 짧은 시간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아까운 시간이죠. 그렇죠. 네.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기다릴 때. 체온이 올라가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아, 네. 첫 번째는 열 노출을 막아야 되겠죠. 네. 탕에 있는 분들은 꺼내야 되고, 아, 그리고 햇빛에 노출된 분들은 시원한 곳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늘이나 실내로. 네. 아, 그리고 순환을 방해하는 것들을 다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옷을 벗기고 체온 조절 중추가 망가지면서 땀이 분비가 되면서 우리가 열을 떨어뜨리는 증발 작용이 없어지거든요. 네, 네. 그러면 억지로 증발 작용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어떻게요? 물을 뿌리는 겁니다. 미지근한 물을 분무기로 뿌려도 좋고 입에 머금어서 뿌려준다. 아, 네. 아, 그러면 퍼지는 넓이가 넓어질 수 있겠죠. 아, 그릇에 쏟아내는 게 아니고 분무기처럼 뿌려주는 게 좋다는 그게 훨씬 말씀이세요? 낫습니다. 그래요. 면적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증발 속도도 물에 있는 것보다 조금씩 있는 게 훨씬 빨리 증발되기 그렇죠. 때문에. 아, 네. 그러면 체온을 빠르게 떨어뜨릴 수 네. 있다. 그러면 뭐 부채질을 해준다든지 뭐 그런 것도 도움이 되나요? 당연히 도움됩니다. 선풍기를 틀어주거나 네. 에어컨은요? 실제로 응급실에서 치료를 할 때 분무기 뿌리고 음. 근처에 선풍기 뿌리고 오. 선풍기 켜고 그렇게 치료를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119를 기다리다가 도착해서 이제 네. 병원으로 옮겨지게 될 텐데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가 진행이 됩니까? 마찬가지로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 열이 올라가는 걸 무조건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중심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중심정맥관을 잡아서 심장으로 가는 그 혈관이 중심정맥관인데 이쪽으로 차가운 수액을 공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뇨관을 삽입을 해서 방광을 차가운 생리식염수로 세척을 해주게 됩니다. 방광을. 네. 그 온열 질환 환자 왔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병원에서는 준비를 합니다. 수액을 냉장고에 계속 보관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 통증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기 전에 냉장고에 냉동실에 미리 이제 투여할 수액을 냉동실에 미리 넣어놓고 기다리죠. 네. 근데 이런 조치를 해도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 이제 심정지 환자들 체온 떨어뜨릴 때 쓰는 치료법들이 있는데 저체온 치료기라고 있는 거를 몸에 붙여가지고 억지로 체온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통은 이제 한 38도까지만 떨어뜨리면 그때부터는 그 체온 조절 중추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저절로 떨어집니다. 아, 회복만 되면 네. 스스로 열을 내릴 수 있도록 기회를 또 주시는 거고. 네네. 만약에 이제 수액 맞고 네. 말씀하셨던 저체온 치료기를 활용을 한다면 네. 뭐 바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회복 거는 시간이? 아닙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발성 장기 부전이라고 하는 여러 장기들의 부전이 몇 개가 생겨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 3개 이상의 장기 손상은 사망률이 보통은 30%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장기 손상 여부들을 혈액 검사, 심전도, 엑스레이, 필요할 경우에는 두부 CT 그리고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를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발성 장기 부전이 얼마나 깊게 많이 생겼느냐에 네, 따라서 회복 속도도 느리고 네, 천차만별이 되겠죠. 천차만별. 네. 그러면 몇 시간 만에 깨기도 하고 몇 주가 걸리기도 하고 그러는 건가요? 보통은 열사병으로 진단되면 몇 시간 내로 깰 수는 없습니다. 깰 수는 없군요. 네네. 열 탈진 같은 경우에는 수액 맞고 한 2시간, 3시간 있으면 집으로 귀가를 하기도 하고요. 네. 그 열 경련 같은 경우에는 수액 맞으면 전해질 보충이 급격히 되기 때문에 금방 좋아집니다. 그렇군요. 근데 열사병은 이미 이제 장기 부전이 최소 하나 이상 와 있는 거라서 그런 경우에는 중환자실에 가서 집중 모니터를 해야 이제 생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생명에 지장 없다 정도를 살펴볼 수 있는 기간, 그렇게 회복되기까지가 한 최소 일주일 생각하면 될까요? 빠르면 3일,
빠르면 3일. 네, 3일 보통은 이제 모든 장기 부전은 24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리고 장기별로 부전이 되는 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신장 기능 부전이 생기고요. 그 이후에 폐 기능 부전이 오게 되면 급성 폐 손상이 생기면서 호흡 부전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겁 주시는 거 아니죠? 네, 네, 네.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네, 거죠? 네, 그렇게 됩니다. 얘기만 들어도 너무 무섭네요. 네, 맞습니다.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건 네, 사실 더운 여름은 매년 한 번씩 오기 때문에 네, 올해 온열 질환을 알았지만 잘 회복이 됐다? 네, 그걸로 끝은 아니잖아요. 네, 다음 여름이 또 있을 거고. 네. 그러면 한 번 그렇게 온열 질환을 알았던 분들이 다음 연도에 좀 더 취약하실라나? 이제 그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취약할 가능성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 드린 경우는 고령자나 기저질환자들은 늘 언제나 취약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미 한번 걸리신 가능성이 크고요. 네네네. 두 번째는 이제 합병증이 남으신 분들은 장기 기능 부전이 생기신 분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물컵으로 비유를 하면 저는 빈컵입니다. 아나운서님도 빈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합병증이 생겨서 기저질환이 생긴 분들은 이미 3분의 2쯤 차 있는 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이 채워져 있는 거. 네, 그래서 조금만 더 붓는다고 하면 물이 넘치겠죠. 이 어. 물이 넘치는 거를 병이 생기는 거라고 본다고 하면 훨씬 더 빨리 그 열사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같은 네. 상황에 노출됐을 때 네, 온열 질환이 발병할 확률이 네, 훨씬 전에 높다고 한번 경험했던 분들. 맞습니다. 그러면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처음에 걸리지 않도록 좀 미리 예방을 해야겠군요. 네, 네, 그게 네.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방 수칙도 좀 알려주세요. 예방 수칙은 네. 첫 번째는 야외에 갈 때 음. 가장 중요한 건 햇볕에 노출되는 시간도 중요하고 그리고 노출되는 양을 줄이는 게 중요하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11시부터 4시까지 야외 활동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에 복사열이 가장 뜨거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 나가서 활동을 하시게 되면 열사병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혹시라도 그 시간 이외라도 굉장히 덥습니다. 아침에 나가게 돼도 덥고요. 그리고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열사병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 경우에는 양우산, 양산을 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산을 쓰게 되면 몇 도가 떨어지시는지 온도가 3도? 15도 가량 떨어집니다. 진짜요? 네, 우와. 노출되는 온도가 높더라도 네. 양산을 쓰게 되면 15도 가량 온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양산을 써도 덥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 몰랐지만 네, 큰 도움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점을? 그리고 탈수에 빠지게 되면 생각보다 빠르게 이제 열사병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조금씩 자주 물을 마시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단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수나 술은 이뇨작용 때문에 탈수를 유발할 수 있어서 드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꼭 알아야 할 예방 수칙 더 있을까요? 11시부터 4시까지는 최대한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요. 몸에 이상 반응이 생겼을 때는 주저없이 119 대원에게 연락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내가 위험을 감지한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알지 못해요. 네, 네, 진짜 위험한 순간일 수도 네, 있고 맞습니다. 위험 직전일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경미한 순간일 수도 있는데 네, 네, 그러더라도 미리 네. 방지 차원에서 네, 좀 위험하다 싶으면 좀 유연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네. 혹시나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 있는지 여쭤보는 질문이 있네요. 네. 혹시 있으신가요? 젊은 사람도 이제 그 열사병이 생기거든요. 네. 그 용광로에 일하는 분들이 가장 덥고 가장 열사병이 많이 생길 것 같죠. 너무 힘드시겠다. 네. 근데 그분들은 열에 대한 적응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열에 대한 적응 없이 일하는 분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공부만 하다가 내가 갑자기 돈을 벌어야 되겠어. 그래서 여름철에 아르바이트를
야외에 나가서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취약한 분들입니다. 네, 열 적응 없이 나가가지고 일하셨던 분들. 그 20대 남자분이었는데 여름 방학이었죠. 여름 방학 때 이제 벌목장에서 일을 하시겠다고 나가가지고 일을 하다가 그날 쓰러져서 병원으로 이송해 왔었는데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다발성 장기 부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학비 벌려고 안타깝게 나가서 일을 하시다가 열사병으로 돌아가신 환자가 기억에 납니다. 돌아가셨어요? 네. 아, 네. 그래서 더 기억에 남으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어쨌거나 여기서의 교훈은 젊다고 방심하시면 안 된다. 네. 젊은 분도 열사병 그리고 온열 질환에 충분히 노출될 수 있다 였습니다. 사실 무더위는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찾아오지만 그 위험은 누구에게나 똑같지가 않습니다. 고령자, 노약자라고 표현을 해야겠군요. 노약자 그리고 기저질환 평소에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세심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온열 질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응급의학과 전문의 박용석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